안녕하세요. 영화한장의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한장의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양양이가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려고 같이 있습니다. 제 무릎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시작해볼까요? 이번 2025년도 78회 칸 영화제가 상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이 경쟁 부분에 초청이 안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라시네프 부분에서 허가연 감독이 첫여름이라는 작품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팔레드 페스티벌 5층에서 초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허가연 감독의 큰 성취와는 다르게 제가 아기다리고 고기다렸던 알파는 의외로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점수는 심사위원단 점수가 아닌 나와 있는 별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파를 만든 감독은 줄리아 디크루노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티탄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저는 디크루노의 영화를 로우를 먼저 봤는데요. 어떤 부분인지는 뒤에 자세하게 말을 하겠지만 주인공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오는 그 음악이 굉장히 강렬한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티탄이었는데요. 티탄은 처음 보고 나서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감독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영화를 한 번 더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왜 티탄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영화로 저한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감독의 신작인 알파가 나온다고 들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로우부터 티탄까지 두 편밖에 없지만 연달아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니어라는 단편이 있는 것을 봤고 주니어, 로우, 티탄 이렇게 세 개를 이어서 봤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나타나는 감독만의 스타일과 표현이 제가 톱파보기 영상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감독전 줄리아 귀투르노 그리고 주니어, 로우, 티탄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주니어, 로우, 티탄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는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톱파보기 영상은 주니어, 로우, 티탄을 본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줄리아 감독의 첫 번째 단편인 주니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어의 간단한 줄거리를 보자면 아직 사춘기를 겪지 않은 쥐스틴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남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비슷한 또래 여자애들을 좀 싫어하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피부가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피부가 벗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서 점액질도 나오면서 점점 혼란에 빠져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듯이 그녀는 한순간에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나온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자아이들과는 어울려 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여자애들과 연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풋풋한 첫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마치 사춘기를 벗어나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허물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허물을 벗어 던지는 듯한 연출을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점액질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비늘이 돋아나서 마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듯한 연출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춘기를 겪은 쥐스틴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같이 나타났는데요. 사춘기가 겪고 나서 쥐스틴은 몸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외모 또한 예뻐졌습니다.
정도였습니다. 어떤 정도라면 담임 선생님이 쥐스틴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평소대로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내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음담패설 같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니를 향한 그런 음담패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폭력으로서 갚아주게 되는데, 언니도 그 행동에 동참을 하면서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단편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이 어떻게 로우에서 티탄으로 이어졌는가만 언급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쥐스틴을 맡은 배우입니다. 이 쥐스틴을 맡은 배우는 가랑스 마릴리에인데요. 여기서 맡은 쥐스틴 역할로 로우에서는 똑같은 이름인 쥐스틴으로 주인공 역을 하고 티탄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우를 사용하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을 뛰어넘어 이어진 듯한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의도한 건데요. 이것은 좀 뒤쪽에서 몰아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살갗이 벗겨지는 연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춘기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듯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살갗이 벗겨지는 듯한 표현은 로우에서도 티탄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억압된 것에 대한 해방의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네, 다음은 로우인데요. 로우는 채식주의자 집안의 막내인 쥐스틴이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쥐스틴은 채식주의자로 한 번도 육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대학은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요. 입학 기간 동안 신입생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배정이 된 쥐스틴은 여자 룸메이트를 바랐지만 학교 측에서는 동성애자인 아드리앙을 룸메이트로 배정하였는데, 이날 밤에 갑자기 들이닥친 선배들을 통해서 거의 속옷만 입은 신입생들이 어딘가를 막 기어서 가게 됩니다. 이때 모습이 마치 돼지들이 기어가는 듯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어서 간 곳에서는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파티에서 언니를 만나게 되고 언니와 잠깐 인사를 나눈 쥐스틴은 그 다음날 가운을 입고 입학식 사진을 찍는데 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어딘가에 또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간 곳에서는 이름과 생토끼 간을 가득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말하고 생토끼 간을 하나씩 먹어야 하는 전통이 있는 건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쥐스틴은 채식주의자로서 생토끼 간을 먹지 못합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고 언니를 찾아서 도움을 달라고 하지만, 언니는 왜 이렇게 유난이냐면 그냥 토끼 간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쥐스틴이 육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육식의 부작용일까요? 쥐스틴은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식중독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걷잡을 수 없는 육식에 대한 욕망이 피어나게 되는데, 고기 패티를 주머니에 숨긴다든지 생 닭가슴살 그거를 뜯어먹는다든지, 그녀의 육식에 대한 열망은 점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 머리를 뜯어먹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입학 기간이니까 신입생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파티에 참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알맞은 옷이 없었던 쥐스틴은 언니인 알렉시아에게 옷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알렉시아가 쥐스틴에게 브라질리안 왁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왁스를 잘못 발라서 살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에 바른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렉시아가 가위를 들고 오고, 이 가위 때문에 놀란 쥐스틴이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발버둥 때문에 알렉시아의 중지가 잘리게 됩니다. 잘린 충격 때문에 알렉시아는 잠시 기절을 하게 되고 피는 계속 나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응급처치를 위하여 언니인 알렉시아의 중지 손가락을 찾게 되고, 마침내 찾은 쥐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손가락을 들고 뜯어먹게 됩니다. 이때 연출이 앞에서 말했던 굉장히 소름 돋는 연출이었는데요. 딱 한 입 맛보는 순간 마치 어딘가 벽이 하나 무너진 듯한, 그런데 벽이 무너지고 나서 봤더니
어라? 거기에 내가 있네? 라는 숨겨진 정체성을 깨달은 듯한 그 쥐스틴의 표정 연기와 사운드 연출이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더라면 이 장면을 꼭 체험해 보셔야 하니까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맛보게 되고 먹게 되는데 이것을 알렉시아한테 들키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알렉시아는 자기의 손가락을 먹은 동생인 쥐스틴을 용서하게 되고 강아지가 먹었다며 핑계를 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알렉시아는 쥐스틴을 데리고 나가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어떻게 식인을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쥐스틴은 직업을 하게 되며 마치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는 듯하게 행동을 하는데 식인에 대한 열망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쥐스틴은 동성애자인 아드리앙을 보고 성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열병을 앓고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쥐스틴은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온몸에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다른 페인트 색으로 뒤집어 쓴 남자와 같이 화장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색이 섞일 때까지 물고 빨고 하라는 거겠죠. 그랬는데 쥐스틴은 그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입술을 물어 뜯게 됩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식인의 감정을 성욕으로 폭발을 시키게 되고 그 대상은 아드리앙을 되는데 아드리앙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강압적이고 마치 야수적인 본능적인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드리앙은 게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후회하는 듯하게 모습을 보이자 쥐스틴은 거기서 화를 내게 되고 파티장에 가서 완전히 꽐라가 된 상태로 다음날 눈을 뜨게 되는데 이상하게 모두가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몰랐던 쥐스틴은 아드리앙이 보여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야만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니인 알렉시아가 시체를 가지고 쥐스틴에게 한번 물어봐 이렇게 놀리는 영상인데 말이 놀리는 거지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농락시키고 희롱하는 것이죠. 여기에 화가 끝까지 난 쥐스틴은 알렉시아를 찾아가서 둘이 옥상에서 말 그대로 물고 핥히고 뜯으면서 싸우게 되고 이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둘을 마치 개들이 막 싸울 때 목줄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게 목줄을 잡아 당겨서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가 틀어질 줄 알았던 둘이었지만 그 둘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앙과 쥐스틴이 있는 방에 알렉시아가 같이 자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쥐스틴은 아드리앙 옆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 쥐스틴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쥐스틴은 이불을 젖히고 아드리앙을 보는데 아드리앙의 다리가 먹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먹었나 싶어서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피가 없고 냉장고에 기대어 앉아있는 알렉시아의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녀의 손에는 게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멍한 눈을 한 채 있는 알렉시아를 쥐스틴이 발견하게 되고 그 근처에 아마도 아드리앙을 살해한 걸로 보이는 그 스키 스틱 같은 게 놓여 있었고 정황상 알렉시아가 아드리앙을 먹어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알렉시아는 감옥에 가게 되고 연애를 마친 쥐스틴은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식인 특성에 대해서 아버지는 엄마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라고 설명을 하며 뜯어먹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해결책을 강구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쥐스틴은 채식에서 육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식인종이 되는 것인데 이 식인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죠. 배척당하는 존재고 이 존재는 괴물로서도 표현이 됩니다. 사람과는 좀 다르니까요. 이 변환하는 것은 식욕에서 성욕으로의 변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식인이라는 식욕을 하지 못할 때는 이 표현을 성욕으로서 폭발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는 마치 내면의 욕구를 스스로 깨닫고 이를 표현하는 폭력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식인이라는 억압된 자아를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폭력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성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쥐스틴의 성관계 장면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려진 겁니다. 앞에서 주니어 때도 피부가 벗겨지는 연출을 통해서 어딘가 억압된 자아가 해방되는 듯한 표현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도 생토끼간을 먹은
건 쥐스틴이 식중독 발작으로 인해서 피부 살갗이 벗겨지는 연출이 나옵니다. 이는 처음으로 육식을 함으로써 억압돼 있던 그 식인의 본능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인 알렉시아와 연대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주니어 때는 쥐스틴이 사춘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언니와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새로운 환경인 수의대학에 옴으로써 쥐스틴이 언니인 알렉시아와 연대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식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어미가 자식들에게 사냥을 가르쳐주는 듯하게 여기서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을 뜯어먹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브라질리안 왁싱을 알려주기도 하고 파티에 갈 옷을 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쥐스틴이 자신의 손을 뜯어먹었을 때도 감싸줍니다. 옥상에서 심하게 다투었을 때도 싸우고 난 뒤에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알렉시아는 쥐스틴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과 더불어서 마치 엄마가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보살핌의 영역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알렉시아는 쥐스틴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쥐스틴의 룸메이트인 아드리안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파티에서 쥐스틴을 시체를 가지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듯하게 선을 한참 많이 넘은,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난이 아닐까요? 장난이 아니 보이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시발점이 되어서 옥상에서 정말로 볼을 물어뜯고 팔을 물어뜯고 핥히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주변인들은 쥐스틴과 알렉시아를 말릴 때 흥분한 개들이 막 날뛸 때 목줄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말리게 되는데, 이는 마치 식인종인 알렉시아와 쥐스틴을 짐승 취급을 하고 괴물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연대와 갈등,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인 쥐스틴과 알렉시아의 관계는 뒤로 가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아드리안과 연관이 돼 있는데, 알렉시아, 쥐스틴 모두 아드리안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영화에서 나왔듯이 쥐스틴은 아드리안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를 좋아하는 듯한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드리안은 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보다 보면 이 아드리안과 알렉시아도 미묘한 관계를 이루면서 아드리안, 알렉시아, 쥐스틴의 미묘한 로맨스적인, 에로틱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쥐스틴은 한 번의 성관계로 폭발하는 성욕과 더불어서 나오는 식인의 욕망 때문에 이것을 자제하게 되지만, 알렉시아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알렉시아와 아드리앙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알렉시아가 아드리앙을 죽이고 뜯어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알렉시아는 자신의 본능을 누르지 못하고 살해를 함으로써 본능을 누르려는 쥐스틴과는 전혀 다른 계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쥐스틴은 마지막에 아빠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본능이 유전적으로 내려져 왔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영화 경계선이 떠오르기도 하였는데요. 경계선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쥐스틴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경계선의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경계선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티탄입니다. 티탄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자면, 어떠한 꼬마애를 잡아주는데 이 꼬마애가 운전좌석에 막 발길질을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 아빠는 굉장히 이게 거슬리게 되고 신경을 쓰다가 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티탄을 머리에 심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알렉시아였고, 성인이 된 알렉시아는 모터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관능적인, 마치 성관계를 하는 듯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남성이 불안하게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알렉시아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차 안에 탔지만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남성은 그녀의 팬이라며 사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인을 요청하다가 남성이 알렉시아에게 성희롱을 하게 되고, 너도 날 원하잖아,
이런 멘트로 강압적으로 키스를 하게 됩니다. 알렉시아는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남자를 받아주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녀의 뒤에 묶고 있던 비녀를 풀고 이 금속 비녀를 귀에 꼽으면서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보이고 알렉시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체를 치우게 됩니다. 그 남자가 죽을 때 침을 이렇게 흘렸거든요. 그녀의 몸에. 그래서 찝찝함을 느낀 그녀는 다시 모터쇼장으로 돌아가서 대기실에서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기척이 느낀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없었고 자신이 위로 올라가서 관능적인 춤을 추었던 자동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이끌림으로 그 자동차에 가게 되고 자동차와 애무하며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시아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집에는 아빠가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와 알렉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해 보였습니다. 알렉시아가 뭘 하든 아빠는 상관하지 않는 듯하게 보였어요. 오히려 엄마와는 조금 대화를 하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쇄살인마가 또 나타났다며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도가 되고 있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은 채 밥을 먹다가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빠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빠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는 말만 듣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시아는 모터쇼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쥐스틴과 동성애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가학적인 성관계를 그립니다. 쥐스틴이 가슴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피어싱을 보는 사람이 아플 정도로 막 물어뜯고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를 즐기는데 너무 아픈 나머지 쥐스틴이 거부를 하게 되고 알렉시아는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뭐 수치심을 느껴서 혹은 화가 나서 이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였어요. 구토감이 일으킨 거죠. 이 구토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것이고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쥐스틴은 알렉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때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알렉시아는 금속으로 된 비녀를 자기의 자궁으로 찔러 넣으면서 낙태를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큰 고통을 느끼지만 나오는 것은 피가 아닌 검은색 석유 비슷한 거였습니다. 낙태는 실패하게 되고 알렉시아는 쥐스틴과 동성애 성관계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알렉시아는 쥐스틴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는 쥐스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온 쥐스틴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면서 이 장면의 목격자가 되고 다시 알렉시아는 그 남자를 길다란 의자를 찍어 박으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또 어떤 여자가 보게 되고 흑인 남성이 또 보게 되면서 알렉시아는 흑인도 죽이고 이 마지막 여자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힘이 딸려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되고 목격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시아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기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알렉시아는 부모가 있는 방을 확인하고 문을 잠고 그 집을 불태우게 됩니다. 알렉시아는 실종된 남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아드리앙이에요. 아드리앙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알렉시아는 부푼 배와 가슴을 앞바군대로 감으면서 평평하게 만들고 머리는 싹 다 밀어버리고 눈썹도 싹 다 밀어버리고 이 남성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콧뼈를 일부러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드리앙이라며 아빠인 뱅상을 찾게 되고 뱅상은 한눈에 내 아들이 맞다며 아드리앙, 알렉시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기존에 보였던 호러적인 분위기에서 살짝 가족 드라마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 알렉시아와 소방대장인 뱅상이 같이 사는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뱅상은 부성애가 굉장한 인물로 알렉시아가 말을 하지 않자 보듬어주면서 기다리는 인물인데 하지만 은근 선을 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강압적이고 광기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알렉시아는 뱅상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외로 보여주는 뱅상의 그런 사랑, 애정이 알렉시아의 마음에 서서히 물들게 된 것일까요? 죽이지 않고 그
그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뱅상과 알렉시아는 소방대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소방대원으로 같이 일하던 뱅상의 부하 직원들은 알렉시아를 못마땅하게 보는 듯도 하였지만 뱅상이 나는 너희들의 신이고 내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잘 어울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좀 기이한 장면이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던 뱅상과 알렉시아가 할머니의 의뢰를 받고 할머니 아들의 집에 가게 되는데 아들이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시아가 그 아들에게 CPR을 하게 되는데 알렉시아는 죽이기만 많이 죽였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CPR을 뱅상에 알려주게 되고 이 과정이 웃기게도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이 CPR은 박자에 맞춰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 박자를 마카레나 노래에 맞춰서 누르게 되는데 뱅상이 이를 불러주고 알렉시아가 같이 박자를 맞추면서 누르는 이 CPR 장면이 굉장히 기묘하고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알렉시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며 이를 뱅상이 알려준 것이죠. 그런 와중에 소방대원 중 한 명은 이 알렉시아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수배전단을 보면서 이 아드리앙하고 연쇄살인마가 좀 닮았는데? 라고 의심을 하지만 뱅상은 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한편 알렉시아의 몸은 배가 불러오게 되고 피부 발진을 일으키며 가슴에서는 검은색 모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임신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뱅상의 아내가 아들을 찾았으니까 뱅상의 집으로 놀러오게 되고 알렉시아를 보자마자 아내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심지어 알렉시아의 임신한 몸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뱅상 옆에 남아있어 달라며 알렉시아의 존재를 묵인하게 됩니다. 뱅상은 근육에 스테로이드를 놓으면서 그의 남성성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렉시아가 도와주게 되고 알렉시아가 아르망의 아님을 눈치챈 뱅상도 수염이 날 수 있도록 면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뱅상은 알렉시아가 여자임을 아는 소방대원을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의 그 임신한 몸을 보게 되지만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면서 네가 누구든 넌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이 유사 가족의 형태는 알렉시아가 어느 파티에 참여하면서 깨지게 되는데 알렉시아는 소방대원들 간의 광란의 파티에서 그 소방차라고 부르나요? 소방차 위로 올라가서 남성의 몸에는 맞지 않은 관능적인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다 알렉시아를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죠. 역겹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뱅상이 발견하게 되고 파티는 중단이 되며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 알렉시아는 심한 산통을 겪게 됩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뱅상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키스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자 관계가 아니라 기묘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고 알렉시아가 출산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 과정이 굉장히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풀어진 배는 부풀다 못해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 금속이 보이게 됩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는 피가 아니라 검은색 액체, 기름으로 보이는 것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몸에서 나온 아기는 척추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금속 인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출산을 하며 알렉시아는 죽게 되고 뱅상이 그 아이를 받고 껴안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알렉시아가 들고 있는 비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녀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굉장히 길고 딱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녀의 쓰임새는 살인입니다. 즉 알렉시아의 살인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인데 이 길고 딱딱한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남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인 알렉시아가 남성성을 띠는 비녀를 살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살인 도구가 아닌 마치 약간 신경 안정제적으로 들고 다니는 부적 같은 토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아드리앙으로 변한 다음에 욕실에서 비녀를 찾고 비녀를 찾자 안심을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 몸으로 남성성을 들고 있는 약간 젠더가 모호해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부녀와 부자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부녀의 관계는 알렉시아와 원래의 아빠와의 관계입니다. 알렉시아와
알렉시아와 아빠와의 관계는 오프닝부터 표현이 되는데 알렉시아는 아빠의 카트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로 차는 행위가 아빠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때 사운드를 잘 들어보면 기계 모터 소리 같은 게 들리게 되거든요. 알렉시아는 그때부터 기계와의 교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감의 표현으로서 박자를 맞춰서 발길질을 한 것이고 이 교감을 아빠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언짢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도 서먹서먹하니까 서로에게 무신경합니다. 아빠한테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딸이라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알렉시아는 받음으로써 그만큼의 아빠와의 관계에 뭐가 없는 삭막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이는 발전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기괴한 금속 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억압하고 있었던 기존의 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알렉시아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번도 알렉시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아빠는 알렉시아가 그들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게 되고 알렉시아는 그것을 응시하면서 안방문을 닫고 잠그고 살해하게 된 겁니다. 부자와의 관계는 뱅상과 아드리앙의 관계인데 이때 아드리앙이 알렉시아이므로 뱅상과 알렉시아의 관계가 됩니다. 보자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광인적인 부분이 보이지만 뱅상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주 깊은 부성애를 보이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알렉시아를 아들로 맞이해주고 무언으로 일관하는 알렉시아를 기다려주면서 따뜻한 부성애를 보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연쇄살인범인을 눈치챈 대원을 일부러 살해하면서 알렉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알렉시아의 임신한 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애정은 알렉시아가 처음으로 느낀 것일 겁니다. 이전에는 알렉시아와 사람 간의 관계는 그렇게 애정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심지어 엄마에서도 친근한 느낌이지 애정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알렉시아는 여러 인물들, 사물들과 성관계를 하지만 이 성관계는 성욕을 푸는 것이지 애정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애정의 관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과도하게 이상하게 집착하는 기계, 자동차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집착은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나왔듯이 그녀의 머리에 티탄이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알렉시아는 아이를 출산할 때쯤에 뱅상에게 키스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아드리앙의 탈을 쓰고 받았던 그 애정을 사랑이라고 느끼며 뱅상하게 표현을 하게 되고 뱅상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괴한 미묘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모한 관계는 알렉시아가 아이를 낳고 죽음으로써 종결이 나고 뱅상이 그 아이를 받고 향후 키울 보호자 아빠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나온 아기는 영화상에서는 성별이 나오지 않지만 감독의 인터뷰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작과의 연관성을 좀 보자면 이 알렉시아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전작 로우에서 주인공의 언니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동성애의 대상이었던 쥐스틴은 주니어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에서 로우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에서 여기 티탄에서의 단역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기를 하는 배우는 동일 인물로서 동질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은 이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가랑스 마랄리는 단편 영화 주니어에서 13살 소녀였고 로우에서는 16살 신입생이 되었으며 티탄에서는 22살 댄서가 되어 알렉시아에게 살해당하죠. 캐릭터들은 영화와 함께 나이를 먹고 있어요. 멀티버스 안에 있는 캐릭터들처럼 이들이 계속 등장해야 이야기를 했을 때 관객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 연결점을 통해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영화를 찍을 때가 되면 그들이 90짜리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엔 명백히 의도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 캐릭터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같은 사람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주니어의 쥐스틴, 로우의 쥐스틴, 티탄의 쥐스틴은 감독이 설정한 어떠한 인물 쥐스틴이겠죠. 이 쥐스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뱅상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아드리앙은
양은 전작인 로우에서 쥐스틴의 동성애 룸메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속적인 이름의 사용으로 신체의 변형을 겪는 사람에 대한 고찰과 인간 존재의 욕망에 대해서 감동의 철학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리아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니어, 로우, 티탄 이렇게 이어가면서 나오는 감독의 특징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바디 호러라는 장르의 차용입니다. 감독은 프랑스 예술 영화를 다루면서 특이하게 장르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러, 그 중에서도 바디 호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이 된다고 여겨지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감독은 산부인과 의사인 어머니, 피부과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의사와 환자,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5살 때 목욕탕에서 인간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6살 때 텍사스 전기톱 학살을 받습니다. 10살 때는 에드거 앨런 포와 메리 셸리의 글을 읽고 16살쯤에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와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에 심취했으며 특히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과 추상적인 육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머와 편안함의 원천보다 바디 호러 문법을 사용합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에드거 앨런 포를 읽는 것이 제 마음에 공간을 열어준 순간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엄마와 피부과 의사인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호러적인 작품을 많이 마주하면서 그녀만의 특성을 띠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살까지 벗겨지는 연출, 신체가 파괴되는 연출, 피가 낭자하고 심지어 조금 그로테스크한 그런 연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바디호러 장면은 주니어에서는 몸에서 점액질이 나오는 게 좀 그로테스크했고 로우에서는 손가락을 파먹는 장면도 괜찮았으나 이 머리카락을 먹고 토하는 장면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물론 식인도 역겨웠고요. 티탄에서는 불러오는 배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금속이 드러나게 되고 그녀의 가슴에서 새하얀 모유 대신에 그의 정반대되는 검은색의 기름이 나오는 것도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는 다 신체를 훼손시키고 일부러 그런 잔인함, 역겨움을 보여주면서 바디 호러의 장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장르의 문법을 따라가면서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감독은 전반부가 지나게 되면 장르를 좀 바꾸게 된다는 것인데 주니어는 단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로우와 티탄에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로우의 전반부는 식인과 살해를 다루면서 공포영화적인 문법을 따르다가 룸메이트인 아드리안과 언니인 알렉시아, 주인공인 쥐스틴 이 세 인물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마치 가족 멜로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티탄을 심은 여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SF 공포적인 분위기를 풍기다가 전반부가 지나게 되면 뱅상과 알렉시아의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가족 드라마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감독의 특성은 장르의 문법을 따르지만 장르를 변환하면서 관객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이 특성은 한국 영화 감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잠깐 보자면 저는 나홍진 감독의 열렬한 팬이에요. 한 편의 영화에 다양한 유형의 장르를 섞는 방식이 정말 대단한데 그 결과물이 놀랍도록 자연스럽습니다. 추격자는 느와르와 코미디, 연쇄살인범에 관한 스릴러, 가족 드라마를 하나로 엮은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정말 좋아합니다. 나홍진과 봉준호 감독은 모두 거장이고 내게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홍진과 봉준호 이 두 감독도 장르를 섞으면서 관객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음이 특징인 감독들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줄리아도 장르를 변환하면서 나오는 예측 불가함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젠더의 해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니어는 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지만 이 주니어에서도 맨 처음에 쥐스틴이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사춘기를 겪고 나서 여자인 언니와 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로우에서도 이어지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우에서는 쥐스틴이 식인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성적 욕망은 비단 남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드리앙인 게이가 되게 되는데, 이 게이를 좋아하는 쥐스틴의 마음은 굉장히 팬섹슈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의 해체는 티탄에서 더욱 강조가 되는데, 알렉시아는 남자와도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도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무생물인 차와고도 성관계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렉시아는 굉장히 성별이 모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녀의 생물학적 성도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여자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머리에 티탄을 박으면서 기계인간이 됩니다. 이 기계인간의 상태였다가 살인을 저지를 때 목격자를 만들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자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즉 기계인간에서 남자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기계의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로 되돌아옵니다. 알렉시아라는 인물은 성관계 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젠더가 모호하고, 이렇게 그녀가 성별을 바꾸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물학적 성도 모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호성과 어긋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알렉시아가 추는 춤에 있습니다. 알렉시아는 원래 모터쇼장에서 일하는 댄서였죠. 그때 이 댄스가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모터쇼장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관능적인 춤을 출 때는 그녀가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춤을 추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은 다 그렇게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카메라 앵글을 보게 되면 마치 알렉시아를 보고 있는 관객들을 밑에 배치하고 알렉시아가 낮게 보는 듯하게 연출을 하면서 우러러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알렉시아는 관객을 보지 않고 스크린 너머의 관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알렉시아를 보는 그 시선을 빼앗아 옴으로써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춤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는 그 소방대원들 간의 광란의 파티에서입니다. 그 광란의 파티에서 알렉시아는 아드리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남성의 모습이죠. 근데 그 남성의 모습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니까 관객들, 남성인 소방대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가 어떻게 저런 관능적인 춤을 출 수 있냐라는 눈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알렉시아가 똑같은 춤을 추는 것이지만 그 장소가 무엇인지, 알렉시아가 지금 어떤 옷,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젠더인지,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젠더가 해체된 알렉시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뱅상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뱅상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늙은 나이에도 근육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초적인 모습이 부각이 되는데, 이는 근육에 스테로이드를 넣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런 남성성을 표현하는 그의 집은 온통 분홍색이죠.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것도 알렉시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뱅상의 마초즘은 그가 추구만 할 뿐이지 늙은 신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뱅상 또한 남성의 마초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알렉시아의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산파의 역할을 하면서 또 모호하게 젠더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니어 때부터 은연하게 드러난 젠더의 해체가 티탄에 이르러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의 해체는 네 번째,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이 괴물적인 존재와 함께 작가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우에서는 이 괴물적인 존재를 식인종으로 표현을 하고, 티탄에서는 이 괴물적인 존재를 기계인간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괴물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젠더의 해체로 감독은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인간을 규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괴물성은 주인공들이 억압된 내면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되는데, 로우는 식인이라는 금지된 욕망을 성욕으로 치환해서 표현을 한다면 티탄은 주인공이 인간에서 기계인간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기계, 금속을 좋아하는 폭력적이고 기형적인 성적 취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동차와 금속에 대한 열망은 주체할 수 없는 사리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특히 부르로서 이미지화 되는데, 맨 처음에 모터쇼에서 알렉시아가 춤을 추는 그 자동차의 무늬이기도 하고, 알렉시아가 집에 방화를 할 때도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불을 잡는 소방대원인 뱅상이 등장함으로써 그녀의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뱅상은 이를 애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줄리아 디크루노는 젠더를 해체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재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면서 바디 호러라는 장르를 채택하여서 폭력적이고 기괴하고 그로테스크적이게 표현하면서 감독의 특성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내는 영화 3편, 주니어, 로우, 티탄을 톱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고, 알파가 별점이 많이 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한국에서 개봉하여 극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주니어에 대한 한 줄 평은 허물벗듯 벗어낸 사춘기와 쥐스틴의 성장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로우에 대한 한 줄 평은 본능을 깨닫고 나아가는 쥐스틴의 고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 추가입니다. 티탄에 대한 한 줄 평은 꺼지지 않는 불을 잡는 것은 무엇도 아닌 사랑이었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오늘 영상도 출처를 남기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주니어, 로우, 티탄 모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에겐 모두 호였던 작품으로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대학 입학 전까지 강박적으로 채식을 해왔는데요. 이는 어머니의 강요로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